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성입니다. 흔히들 돈만 아는 사람에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만큼 중요하진 않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건 무엇보다 내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남편과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 제 나이 24살이었는데 방직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가 1970년도라 거의 대부분 못 살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들 정말 살고자 열심히 살았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이 일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직업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정말 자기 일에 대한 열정도 넘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반해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바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전 애들을 돌보며 가정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달프고 가난한 그런 살림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특히나 남편은 정말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구두를 닦아 번 돈으로 가끔씩 아이들 간식으로 풀빵을 사오곤 했었어요. 그날도 집에 와선 품 안에서 따뜻한 풀빵 봉투를 저에게 건네더니 제 등을 토닥여주며 말하더군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상현이 보배 혼자 보느라 고생했겠네. 오늘은 보배가 많이 안 보챘어? 어, 오늘 애들이 잘 놀았어. 당신이야말로 고생했네. 날씨도 쌀쌀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손님이 좀 많이 있었어? 당신 손님 많은 날이면 이렇게 풀빵 사오잖아. 오늘 완전 날이었어, 날. 오늘따라 손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아주 쉴 틈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당신이 싸준 주먹밥도 겨우 먹었어. 얼마나 바빴는지 날이 가는 줄도 몰랐다니까. 정말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던 남편은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두 닦기로 네 식구를 먹여 살리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충격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해외 건설 노동자로 나가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시기에 중동의 건설 붐이 많이 일어나 우리나라에서 건설 노동자로 파견을 나간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남편은 그 건설 노동자로 해외에 나가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물론 남편의 마음은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 혼자서 멀리 타국에 떨어져 지낸다는 게 전 너무나 걱정되고 불안했죠. 그래서 남편을 말려보기도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나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당신 해외 나가지 말고 여기서 다른 일이라도 좀 해보는 건 어때? 아무리 그래도 타국인데 혼자 그렇게 나가서 고생할 것 같아서 난 영 마음이 안 내키네. 여보, 당신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애들 키우려고 하려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그리고 구두 닦기로 이제 애 키우기 힘들어. 벌이도 얼마 안 되는 거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당신 혼자서 힘들게 어떻게 그래요? 괜찮아. 당신 내 친구 명덕이 알지? 걔도 지금 거기 가 있다니까. 지금 걔 때문에 그 집안이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알아? 먹고 싶은 거 먹고 따뜻하게 살고, 난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이랑 우리 애들, 양가 부모님들 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몇 년만 좀 고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올게. 애들 더 크기 전에 얼른 내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남편은 완강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중동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동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꼬박꼬박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 돈은 정말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쓸 수도 없었죠.
그 한 푼 벌기 위해 남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내내 일만 했을 걸 생각하니 더 아끼고 아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틈틈이 남편은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소식과 함께 항상 자신은 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절 다독이곤 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전 너무나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그러다 남편이 중동으로 떠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까. 갑자기 남편과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 점점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얼마 뒤 전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건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전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양가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후 남편을 국내로 데리고 와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던 일입니다. 장례가 시작되고 얼마 안 가 시모는 제 앞에서 오열을 하시더니 제 머리를 잡기 시작하셨어요. 아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불쌍한 우리 아들. 네가 외국으로 억지로 보냈지? 네가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랬지? 네가 우리 아들 잡아먹은 거야. 잡아먹은 거라고. 이 못된 거. 이 나쁜 거. 어머님,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네? 대체 왜 이러세요? 우리 아들 이렇게 떠나보낼 수는 없어. 그 착한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떠나. 우리 불쌍한 아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먼 타국에서 얼마나 불쌍하게 눈 감았을까. 전 그때 시모를 그냥 뒤에서 꽉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에겐 붙여지는 말조차 없다고요. 그 정도로 시모의 마음은 누구보다 찢어지고 아플 거라는 걸 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시모가 제 머리를 잡아도 손찌검을 해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 동안에도 시모는 충격에 여러 번 혼절하시기도 했어요. 시댁에선 남편이 정말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네 탓이 아닌데 내가 너무 못나서 너에게 못된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 충분히 이해해요. 어머님도 마음 아프시고 슬프시고 얼마나 충격적이시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래, 앞으로 잘 살아. 알았지? 우리 손주들 잘 키우고 더 이상 우리한텐 찾아오지 말거라. 너하고 우리 손주들 보면 내 가슴이 미어져서 못 살 것 같구나. 아직 넌 젊으니까 다시 일어서서 잘 살거라. 이것밖에 너에게 해줄 게 없어. 미안하다. 그렇게 시댁과 인연은 눈물로 끝이 났습니다. 친정에서도 절 다독이며 위로를 해줬지만 사실 남편의 빈자리는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며 불며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에겐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었기에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국수집을 열게 되었어요. 국수집을 운영하는 초반엔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 등에 업고 안으며 육수를 끓일 때도 많았고 새벽에 애들을 재워놓고 나와 장사 준비를 할 때도 많았어요. 정말 많이 잔다고 해도 하루에 4~5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죠. 한 번은 제가 애들을 재우고서
새벽에 잠깐 식당 준비를 하러 갔다 온 날도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딸이 새벽에 깨서 절 찾으며 엉엉 울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침에 잠깐 집에 갔다가 이웃집 아줌마가 쫓아와 소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애기 엄마, 애 놔두고 그 새벽에 나가면 어떡해요? 어? 우리도 다 아침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애 우는 소리에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있나? 새벽 내내 우는 통에 우리 지금까지 깨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식당 준비를 하러 다녀오다 보니까 애들을 못 봤어요. 죄송해요. 아유, 참. 애를 들쳐업고서라도 가야지. 애들만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다음에 다시 그러면 나 진짜 안 참아요. 그렇게 좁디 좁은 쪽방촌에서 정말 서러운 일들도 겪으며 그렇게 힘들게 버티며 살았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국수집도 잘 됐고 아이들도 커가니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순하고 착했어요. 공부도 제법 잘해서 학교에서도 항상 우등생으로 손꼽혔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가 노는 걸 좋아했던 딸은 점점 클수록 방황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고등학생이 되면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는 사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딸은 날이 갈수록 방황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크게 혼을 내고 다그쳐도 딸은 변하질 않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가출을 한 적도 있었어요. 장롱에 모아뒀던 현금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통째로 들고서 딸은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가게 문도 닫았고 동네방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그땐 지금처럼 핸드폰도 사용할 때가 아니니 연락이 오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며칠 동안을 내내 찾다가 찾지 못하니 그저 별탈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기만을 바라기도 했었죠. 다행히 열흘 후에 돈이 다 떨어져 딸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 딸을 처음엔 혼내야 하나 싶다가 혹시라도 더 비뚤어질까 싶어 전 조용히 국수를 말아서 딸에게 내밀었어요. 밥은 먹고 다녔어? 얼른 앉아. 엄마가 국수 말아줄 테니까 이거 먹고 내일은 학교 가. 됐어. 안 먹어. 그리고 학교도 안 갈 거야. 학교를 왜 안 가? 엄마 다른 거 안 바라고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졸업하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배고플 텐데 얼른 앉아서 먹어. 딸은 몇 날 며칠 굶었는지 어쨌는지 그래도 제가 준 국수를 정말 단숨에 흡입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그렇게 가출을 해봤으니 이젠 정신 차리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그건 바로 저희 딸이 물건을 훔쳐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무슨 생각으로 경찰서까지 달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허겁지겁 도착을 해보니 딸이랑 딸 패거리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다행인 점은 다른 친구들이 훔쳤던 거지 딸이 관여한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저 그 패거리들 중에서도 시키는 걸 하는 심부름 역할을 했던 게 딸이었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속이 상해 집에 와서 딸에게 울며불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저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냐고? 어? 쟤네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왜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거야?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쟤네들 다 내 친구야.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누가 친구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그러니? 보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너 이제 고등학생이야.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라고. 다른 애들은 대학 간다 어쩐다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너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 엄마가 다 겪어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 엄마 정말 힘들다. 엄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만 더 좋지 않아? 내가 대학 안 가면 엄마 등록금 안 내도 되고 좋잖아. 맨날 돈만 생각하면서 딸 혼자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 좁은 집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는 엄마 알아? 걱정하지 마. 나 성인 되면 알아서 살 테니까. 딸의 방황은 정말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사춘기 내내 마음 졸이는 일 없이 학교도 잘 다녔고 열심히 공부를 해 명문대까지 갈 수 있었지만 딸은 학교에서도 이러다가 유급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겨우겨우 한 학년을 마무리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딸이 고3일 때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가게에서 주방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그때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떠보니 전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을 뜨자마자 놀라 절 살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희 딸이었어요. 쓰러진 절 처음 발견한 사람도 딸이었고요. 제가 퇴근 시간이 넘도록 안 오니까 딸이 식당을 찾아왔던 거였어요. 쓰러진 절 보고선 소리를 치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에 옮긴 것도 딸이었죠. 그렇게 딸이 절 구한 거였어요. 그날 딸은 제 손을 잡고서 엉엉 울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철없이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늘 바쁘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서 저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보배야, 됐다. 아이 괜찮아. 네가 엄마 병원까지 데리고 온 거야? 고맙다. 어떻게 엄마 가게까지 왔었어? 실은 저 엄마 퇴근할 때 맨날 기다렸어요.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말이 안 나와서 엄마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말도 잘 듣고 정말 잘할게요. 그렇게 그날의 사건 이후로 딸의 방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한번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다 보니까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암이라든지 이런 보험들도 들고 꼬박꼬박 돈도 저축해두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생산직으로 바로 취업을 해 일을 시작했고 아들은 명문대 졸업 후에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딸 모두 스스로 자기 밥벌이를 하기 시작하니 이젠 다 키웠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딸이 29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위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사돈댁도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는 참 사람이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절 정말 부모처럼 살뜰하게 모셨습니다. 사실 둘이서 벌어 사는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 저에게 뭐 대단한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사위뿐만 아니라 딸도 틈틈이 절 찾아와 챙겨주기도 하면서 정말 전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3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의 결혼으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딱 봐도 잘 사는 집 같더라고요. 그날 상견례하는 곳에 전 10년 넘은 국산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돈댁에선 정말 비싸다는 외제차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이걸 알게 된 것도 막 상견례장 주차장에서 딱 마주치게 되어 알게 되었는데 정말 좀 민망했습니다. 차림새도 사돈댁 두 분은 멀끔하니 정장으로 딱 차려서 입고 내리시는데 저와는 살아온 길이 좀 다를 것 같다 싶었어요. 역시나 상견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니 두 사돈 내외분께선 대학도 다 나오신 분들이셨고 특히나 두 분이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 좀 여유로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조용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상견례가 끝나고 그렇게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서 아들 내외가 집에 인사를 왔는데 그때 저랑 딸이랑 같이 열심히 음식을 했었답니다.
며느린 참 밝고 착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린 밥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님, 음식이 진짜 다 맛있어요. 이 많은 걸 오늘 아가씨랑 어머님 두 분이서 하신 거예요? 와,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입맛에 잘 맞는다니 다행이네. 상현이한테 좋아하는 음식 뭐냐고 물어보길 잘했나 보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잘 지내보자. 그래요, 새언니. 우리 정말 잘 지내봐요. 앞으로 한 가족이니까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요. 네, 그래요, 아가씨.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얼마나 남편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희 잘 살게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던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점점 아들 내외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개인주의라고 누가 관여하는 걸 싫어한다곤 했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서 남편 제사 땐 아들 내외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야 일하고 있으니 못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제살 지낼 때까지도 안 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상현아, 바쁘니? 오늘 아버지 제삿날인 거 깜빡 잊었어? 너 바쁘니까 잊었나 보네. 내가 전화를 미리 할 걸 그랬다. 아니에요. 알곤 있었는데 좀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 제사 끝났죠? 고생하셨어요. 그래.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아버지한테 인사는 한번 드려야지. 음식은 못하더라도 와서 잠깐이라도 있다 가면 얼마나 좋니? 다음엔 니들 둘이서 와가지고 절 한번 하고 가렴. 아, 그게 앞으로도 아버지 재산 참석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지금까지 쭉 해왔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제사를 지금까지 챙겨요. 그냥 아버지 산소에만 다녀오면 되죠. 어쨌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단 한 번도 남편 제사에 빠지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더니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부터 아들 여행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내비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다음 명절도 또 그 다음의 명절도 똑같이 음식을 하기는커녕 한 시간도 채 앉아있지 않고 집으로 휑하니 가버리더라고요. 하다못해 딸이 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서로 얼굴 보는 건데 좀 더 있다가 가. 뭐 더 있다가 가면 큰일이라도 나는 거야? 명절인데 가족들끼리 서로 안부도 좀 묻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밥만 먹고 이렇게 홀라당 가버리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보배야, 너도 여자면서 왜 네 새언니 입장은 생각도 안 하니? 너도 엄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왔잖아. 그럼 우리 아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 아, 나랑은 상황이 다르지. 난 어제 내내 시댁에 있다고 온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새언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많은 걸 바래? 그리고 오빠 이렇게 가면 명절 내내 사돈댁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좀 더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아가씨, 그게 아니라요. 오늘 저희 집에서 중요한 얘기 나눌 거거든요. 아버지 사업 때문에 저희 남편이랑 얘기할 게 있다고 해서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사업하고 도움도 받고 있는데 늦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그날도 밥만 먹고선 바로 사돈댁으로 가버렸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돈만 주는 부모만 부모야? 뭐, 새언니 친정이 잘 사니까 우리 집은 안 와도 된다 이거야 뭐야? 참, 진짜 말을 왜 저렇게 하나 몰라. 오빠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좀 더 있자고 새언니한테 오빠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속 터져, 속 터져. 그렇게 점점 아들 내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저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잘하면 며느리도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들 내외, 딸 내외를 불러서 굴 보쌈을 해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또 아들 내외가 와선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재밌게 잘 지내다가 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서 얼마나 하소연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도대체 굴을 어떤 걸 쓰신 거예요? 아니, 저 어제부터 몸에 울긋불긋 반점 생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더러운 굴 먹으면 식중독으로 이럴 수 있다던데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뭐야, 너 식중독으로 입원한 거니? 아니, 다른 애들은 다 괜찮던데.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진짜 다 괜찮은 건 아니죠. 어떻게 그런 걸 저한테 먹으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 탈나라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아, 저 일도 못하고 며칠 입원하게 생겼어요. 며느리는 정말 당황스럽게 우다다다 전화로 자기 화풀이를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전 정말 제가 한 보쌈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굴보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땅콩을 먹고 나서 탈이 나니까 그걸 제 탓만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사실이 다 밝혀지고 나서도 저한테 미안하단 사과 전화커녕 며느린 연락도 한 통 없었어요. 아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렸고요.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아들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처가 자랑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 잠깐 들렀는데 전에 못 보던 차를 아들이 끌고 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차 바꿨니? 안 보던 차네. 아, 이거요? 장인어른이 제 차 바꿔줬어요. 장인어른이 우리 사이 고생한다고 차를 뽑아주셨어요. 또 어느 날은 코 수술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여자만 성형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가 성형 수술한 거 처음 그날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들 장모님이 해주신 거였답니다. 상현아, 아이 뭐야, 네 코가 왜 그러냐? 아, 이거요? 장모님이 해주셨어요. 제 코가 약간 매부리 코잖아요. 요즘은 남자도 인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역시 장모님이 센스가 남다르시다니까요. 엄마가 봐도 제 코 모양 너무 예뻐지지 않았어요? 전 진짜 처가댁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처가에서 이것저것 받기 시작한 어느 순간부턴 아들도 처가만 찾고 저희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서운했던 땐 제 생일날이었어요. 제 생일 한 달 전이 안 사돈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엄청 신경을 써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고 비싼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걸 며느리가 자랑을 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선물 하나라도 가지고 오겠거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일찍 집에 와 미역국도 챙겨주고 생일상도 혼자서 싹 다 차려놓았는데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온 아들 내외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있더라고요. 그때 딸이 황당해하면서 물어봤어요. 뭐야, 오빠 엄마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긴. 여기 케이크 가지고 왔잖아. 네가 생일상 차린다며. 그래서 난 그냥 케이크만 가지고 왔지. 뭐 다른 거 챙겨야 돼? 뭐? 오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엄마 생일 선물 조그만 거라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사돈 어르신 생신 땐 오빠가 직접 고르고 골라서 비싼 목걸이 선물해 드린다며. 새언니가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어떻게 엄마 생일엔 딸랑 케이크 하나야? 야, 아 이것도 비싼 거야. 비싼 베이커리에서 고르고 골라서 사온 건데 왜 10이야? 아가씨, 어머님은 그런 거 하고 다닐 것도 없으시잖아요. 저희 엄만 사업상 그렇게 챙겨 입고 다녀야 하니까 선물 드린 거고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와, 새언니,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사돈 어른 목은 뭐 다른 사람이랑 달라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뭐 어이요? 아가씨, 아무리 아가씨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오빠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아, 뭐요? 지금은 새언니 말 다 했어요? 정말 둘이서 한바탕 크게 싸울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저와 사위의 아들은 그 둘을 겨우겨우 말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생일은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가버렸고요. 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앞에서 차별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돈이 뭐길래 사람이 이렇게 돈으로 바뀔 수 있구나 생각하니 정말 답답하고 슬펐어요. 그러다 사돈댁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며느리가 하던 옷 장사도 힘들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 대놓고 저희를 무시하는 행동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를 잘 챙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6년 차가 되었을 때 제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말 까무러치듯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제가 암에 걸린 것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초기에 발견이 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암에 걸렸으니 이 사실을 알고 딸과 사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 손을 잡으면서 사이는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장모님,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신 줄 제가 몰랐네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초기에 발견되었으니까 금방 치료받고 나아질 걸세. 걱정하지 말어. 엄마, 그래도 암인데 얼마나 놀랬어. 아무리 초기여도 그렇지 암 수술 받는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야. 몸 보신도 하고 그래야 되겠어, 엄마. 네, 장모님. 아무리 초기여도 암은 암이죠.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쓸 테니까 장모님은 장모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사위와 딸의 진심에 전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암 진단을 받으면 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선 3명에 1명꼴로 제 나이대에 걸린다고 하는데도 전 그동안 건강에 나름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라 절대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암이 생겼다는 게 너무나도 충격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들 내외는 진짜 별 관심도 없더라고요. 며느린 저한테 전화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아들도 전화 딱 한 통만 걸어왔습니다. 엄마 암이라면서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괜찮어. 초기라서 금방 치료받고 하면 괜찮대. 아, 그래요? 초기면 뭐 괜찮네요. 금방 끝나잖아요. 아, 그래도 걱정했는데 저 병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안 가봐도 괜찮으시죠? 나중에 퇴원하시면 그때 찾아뵐게요. 정말 아들 전화에 그렇게 서운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아프다는데 한 번 찾아올 생각도 안 하는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변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치료를 받는 동안 딸과 사이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와 절 돌보고 간병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엔 사고만 치던 딸이었는데 철들고 나선 한 번도 제 속을 썩이지 않고 효녀가 되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서 3개월 후가 바로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니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명절날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 내외가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기다리다가 결국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상현아, 왜 안 오니? 지금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길이 좀 밀리는 거야? 아, 그게 아니고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지금 일이 좀 있어서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이번 명절에 니들 둘이서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음식도 다 해놓고 기다렸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게 처가집에서 이번에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엄마. 여행 다녀오고 집에 한번 들릴게요. 뭐? 여행? 그래도 명절인데 그럼 안 오겠다는 거니?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못 온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도 처가댁과 여행 때문이라니 정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돈 없는 부모를 누가 찾아가? 아, 왜 자꾸 오라가라 난리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린 자기 식구들 앞에서 제가 못 들을 줄 알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 전 모두 다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제 심장이 벌렁벌렁 떨렸습니다. 아들은 여행 다녀오고서 집에 들르겠다며 부랴부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애들 어릴 때야 정말 힘들게 살다 보니 애들이 부족하게 컸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들 대학도 다 보내고 장가 갈 땐 신혼집 구할 때도 돈을 보태줬는데 그건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완전 절 거지 취급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저만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도 똑똑히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딸도 정말 너무 화가 나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습니다. 엄마, 나 진짜 새언니 그렇게 말한 거 못 참겠어. 안 되겠다. 나 말리지 마. 바로 전화해야 되겠어. 보배야, 하지 마라.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하지 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내 말이 맞지? 새언니, 걔 완전 인성 못돼 먹었다니까? 엄마, 요즘 아무리 며느리한테 딸처럼 대한다지만 이건 아니지. 그것보다 나 오빠 가만히 안 놔둬. 그냥 영원히 그 처가 품에서 살라고 그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거기서 영원히 살고 오지도 말라고 그래. 전 그 다음 날까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며느리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그러다 전 며느리에게 사진 한 장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을 갔다던 아들 부부가 제가 사진을 보낸 지 1시간 만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온 아들내외 등장에 저뿐만 아니라 딸과 사이도 너무나 당황해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빠 안 온다더니 뭐하러 왔어? 영원히 그 처가품 속에서 살지. 앞으로 여기 오지 마. 내가 알아서 엄마 지킬 거니까 오지 말라고. 야, 안 그래도 내가 어제 엄마랑 통화하고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온 거야. 어머님, 제가 이 사람한테 어머님한테 가자고 먼저 말했어요. 그래도 명절인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여행 가자고 해서 왔어요. 아, 근데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닭살스러운 멘트를 하면서 저에게 아양을 부리는 며느리를 보면서 참 속이 훤히 보인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보낸 사진은 바로 제 암 진단금과 연금 내역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연금은 나중에 애들한테 손 안 벌리려고 오래전부터 가입을 했던 것이었고, 암 진단금은 오래전 가입했던 보험에서 나온 1억 진단금 내역이었습니다. 그걸 보고선 아들 내가 바로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너무 속이 훤히 보이지 않나요? 정말로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찾아온 걸 보고선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그런 아들내외에게 슬쩍 말을 꺼냈어요. 니들 사돈내외랑 여행 가야 하는 거 아니니? 들어보니까 요즘 사업도 힘들고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도 여행 가신다고 하니 다 풀렸나 보다 생각했지. 좀 괜찮은 거니? 아유, 어머님, 당연히 괜찮죠. 이번에 여행 가는 것도 아빠가 사업 다시 힘내보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가족여행 가자고 한 거였거든요. 저도 이번에 힘내서 옷장사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그 얘기 꺼내볼까 해서 같이 가려고 했던 건데
그것보다 어머님이 더 우선이죠. 그나저나 어머님 진단금이랑 연금이랑 이렇게 이번에 정리하시게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거 관리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래도 돈 관리 잘하니까 아들한테 맡겨보세요. 그래요, 엄마. 안 그래도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진단금 그냥 통장에 두는 것보다 내가 여기저기 굴리기도 하면 좋잖아요. 온 김에 제가 그것도 같이 정리해 드리려고요. 회사에서 맨날 하는 게 회계 정리인데 이참에 엄마 도와드려야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머님 진단금은 그럼 받으신 거예요? 아직 처리 안 하셨으면 이 사람 휴가 내고 그 돈 받는 거 도와드리면 되겠네요. 역시 아들이 든든하긴 든든하시죠? 정말 절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절 생각하는 척하는 아들 내외 꼴을 보니 얘네는 진짜 정신 차리긴 글러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딸과 사위,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너희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지금껏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었어? 왜 이제 와서 내 진단금에 관심 갖는 거야? 내 암 진단금이랑 연금 받은 거. 이거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난 우리 딸이랑 사위한테 줄 거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비록 작지만 이것도 나 죽으면 난 우리 딸한테 물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거라. 네? 엄마, 그런 게 어딨어요. 오늘 이렇게 엄마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내가 첫째고 아들인데 당연히 나한테 주셔야죠. 네, 맞아요, 어머님. 그래도 아들부터 챙기셔야죠. 딸은 어디까지나 시집 가봤자 남의 사람인데. 말은 똑바로 해, 이거사. 너도 시집 왔으니까 시댁 사람 아니니? 너 지금까지 시댁을 시댁으로 생각했어, 안 했어?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진짜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다. 사람 아니야. 엄마가 암에 걸렸으면 아무리 초기에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재발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건데 니들은 어떻게 했니? 어떻게 걱정 한 번을 안 하니? 그러면서 돈은 당연히 니들이 받아서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지금 탐낼 생각이 나니? 사돈댁 사업 잘 안 되니까 돈 안 나올 것 같으니 이제 와서 내 돈 쓰겠다는 거니? 니들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자 아들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껏 내가 아플 때 한번 병원에도 오지 않았던 아들 내외가 할 말은 없었겠죠. 그래서 옆에 있던 딸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가 났는지 고래고래 며느리에게 소리를 쳤어요. 야, 너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아파도 한 번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네가 왜 엄마 돈을 네가 뭔데 가지고 가? 뭐, 야? 야가 뭐야? 새언니라고 불러야지, 새언니. 당연히 내가 큰 며느리니까 그런 거지. 넌 뭔데 무시라는데? 새언니? 야, 네가 새언니면 새언니답게 어른답게 행동을 했어야지. 내가 새언니라고 전엔 안 불렀어? 너 나랑 나이도 같잖아. 내가 꼬박꼬박 새언니라고 불러줬을 때 잘했어야지. 니네 집 잘 산다면서? 어?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더니 너 여기 올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왜? 돈 나올 곳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 돈이 그렇게 탐나디? 아유, 더럽다 더러워. 진짜 더러워. 딸이 소리친 것처럼 저 역시 아들 내외 속셈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아들 내외를 떠보려고 진단금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몇 시간도 안 되어 집에 왔다는 건 제 예상이 맞는 것이었겠죠. 아들 내외는 그저 돈 때문에 절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서운한 마음에 전 울부짖으며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니들이 돈 가지고 사람을 구분해? 상현이 너 엄마 보면서 그렇게 큰 거니? 돈이 어떻게 사람보다 우선이야? 나 아플 땐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 돈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쪼르르 달려와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니들은 내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당장 나가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 밥도 못 먹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가라고. 난 니들 본심 다 알았어. 니들 그 검은 속 다 알았으니까 앞으로 니들한테 어떤 미련 더 이상 갖지도 않으마.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니? 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변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라. 그렇게 버티는 아들 내외를 사위와 딸이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정말 전 아들이 본인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서 이렇게 절 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어렸을 땐 딸이 그렇게 방황하고 제 속을 썩이고 아들이 옆에서 절 지켜주더니 이제 나이 먹어서 딸이 절 지켜주고 아들이 이렇게 제 속을 썩히네요. 참 인생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전 열심히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몰라 전보다 더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전 사위에게 새 차 하나를 뽑아줬어요. 사실 처음엔 안 받겠다며 극구 사양을 했지만 전 사위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비싼 건 아니지만 차 한 대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알고선 아들 내외가 아주 난리가 나기도 했네요. 엄마, 매제 새로 차 사줬어요? 아니, 왜 사람 차별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한테 차 한 번 사주지도 않아 놓고선. 그래요, 어머님. 어떻게 그러세요? 장남한테 뭔가 해주셔야죠. 저번 일 때문에 서운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만 화 푸세요. 앞으로 니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럴 거다. 나도 나한테 하는 만큼 그 사람들 챙길 거라고. 니들이 그동안 뭐 나한테 한 게 있다고 챙기니? 자식도 아닌 사이가 그렇게 챙기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뭐? 차별? 니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은 있어? 그런 말 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말거라. 앞으로 니들 보기도 싫으니까 오지도 말어. 그 뒤로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제게 전화가 왔지만 전 받지도 않았어요. 올 명절에도 왔는데 아예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아들 내외는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사위에게 차를 사주고 나서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나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절 데리고서 근교 드라이브를 꼭 다니고 있답니다. 사위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장소만 쏙쏙 골라서 알아서 코스 짜고 딸이랑 같이 함께 다니고 있어요. 장모님, 여기 어떠세요? 여기가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한 카페래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사진이 진짜 잘 나온다고 해서 왔어요. 우리 여기서 사진 찍고 가요. 자네 덕분에 내가 이 나이 먹고 유명한 카페도 다 와보고 고맙네 정말. 아니에요. 장모님 앞으로 더 건강해지셔서 이런 거 실컷 보셔야죠. 저랑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우리 엄마 행복하겠네. 이렇게 딸보다 더 잘 챙기는 사위 있어서 좋겠수. 그래, 엄마 행복하다, 행복해. 우리 사이랑 딸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신용 불량자도 많이 생기고 회사는 망하고 가정 경제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들 내외도 그래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이유를 불문하고 앞으론 저에게 효도하고 부모로 존중하고 위해주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줄 생각이에요. 가족의 중요성을 진실로 아는 자식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잘 알게 되었네요. 가끔 보면 부모니까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관계는 수어지교라고 하죠. 물과 물고기처럼 깊은 관계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그저 길라잡이일 뿐이죠.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어 도와주는 거지 그것이 의무는 아니기에 내 자식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자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